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자동 등록 말소가 되는 것 때문에 등록 말소를 시키지 말고 좀 유지를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등록 말소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 때문에 보전가입료와 운전평가비가 부담스럽다. 근데 이런 그 양쪽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으신 거죠? 그렇죠. 저희 안에 다 섞여 계시니까 사실상 이분들의 모든 불만과 모든 피해와 이런 거를 같이 쭉 안고 가기가 사실상 되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다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절충안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마스터키가 되는 거는 등록 당시에 우리가 정부와 계약했을 때 당시 그대로 약속을 지켜달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지금 사라지는 상황이죠, 사실상. 이게 말이 바뀌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은 또 하나는 이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죠. 지금 저희는 뭐 법률 상식 지식이 뭐 없지만은 저희가 봐도 이런 것들 다 소급 적용이고 소급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정 소급하고 이게 소급에는 진정 소급하고 부진정 소급이 있어요. 근데 진정 소급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되는 거고, 부진정 소급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부진정 소급에 가깝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진정 소급에서도 이제 일종의 이제 공익하고 지금의 가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게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딴 말을 하는 거죠. 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 영향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2017년도에는 재발 임대사업에 등록을 해주세요 하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지금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자는 적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버리는 것 자체는 일종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 헌법적인 그런 가치를 위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보호에.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게 보증범위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일반 임대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데, 거기서도 가장 큰 기치가 뭐냐면 국민의 서민의 주거 안정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그 미등록 임대사업, 그냥 일반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임대인이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요. 시장은 계속 결국은 이게 불공정하게 될 거고, 알게 모르게 그 모든 결과의 전가는 이제 임차인들이 받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결국 임차인을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가장 피해자는 임차인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조건,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급부로서, 반대급부로서 세제 혜택을 받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을 지키면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거를 권리를 추탈당한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해요. 이제 민간 임대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거니까, 다른 나라도 공공이 안 되니까요. 보조금을 줘요. 이제 일종의 보조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보조금을 줬던 거를 뺏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보조금을 대신에 우리는 이 주머니에서 안 나갔을 뿐이지, 이 주머니에서 딴 주머니로 가는 거를 이제 다 뺏어 버리는 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진정 소급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말하자면 뭔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줬다가 했다가 뺏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인가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뭐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좀 진짜 진정 소급 입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협의회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헌법소송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법률가에서도요. 대형 로펌이라든지 법무부에서 이거를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뻔히 소급 적용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게 안 나타나나 하고 있었는데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가장 큰 소급의 내용이라 하면 사업체 박탈이죠. 강제 말소. 저희가 임대사업 등록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2020년 7월, 6월, 7월에 와서 미래를 보지 않고서
뭐 했던 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알았으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쭉 기존대로라면 해서 영위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와서 아예 그냥 사업자 그 자격을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큰 소급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10년을 보유해도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민특법상으로는 4년,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되어 있고 세법상으로는 5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5년, 10년이었기 때문에 장기 단기가 그게 그 세법이 못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1년, 2년의 괴리가 생기게 된 건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8년 장기로 하셨던 분들은 10년을 채워야 세법상이 10년이니까 등록 당시 약속됐던 70%의 그 장특공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실 텐데 8년에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게 돼버렸고 사실상 지금 더 중요한 건 70%그 8년을 했을 때 50%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기점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지자체에 가서 뭐 7월 한 10일에 등록을 했는데 세무서에다가 한 이틀 있다가 7월 12일 날 등록을 했는데 이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소를 당하게 되면 이틀 차이 때문에 이 지금 8년도 유지가 못해서 50%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을 하신 분들은 그 단기에 했던 기간이 반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50%밖에. 그래서 4년 했다가 연장해서 난 8년으로 해서 장특공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이 이게 2년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4년을 하고 자동 말소를 강제 말소를 당하게 되면 6년 채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 것 치고는 여러 가지 혜택을 빼앗기도 하고 뭐 없애기도 하면서 의도했던 것만큼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지금 또 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효과가 나타나려면 뭐 한 9월, 8월, 9월 이제 슬슬 뭐 나오고 있다 하고 있는데 뭐 기자님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는 아직도 잡히지 않는 상태이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거기에 따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아직도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또 이제 지방에 있는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들은 가격이 좀 하락세이고 하락세가 문제가 아니라 내놔도 살아갈 사람이 사는 없으니까 사람이 아예. 그냥 아예 시세라는 게 그냥 뭐 무의미해질 정도로 예.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수요가 일단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이제 그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LH에 네. 위탁을 했었었고 위탁마저 거부를 당했는데 박탈을 당하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이제 가산 받게 되고요. 남아 계신 분들은 임대보증보험으로 또 부담을 안게 되니까 그래서 지방에 좀 오래된 그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멸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멸실 과정을 알아보고 계시고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을 어떻게 계속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멸실을 시키고 토지로 그냥 갖고 있는 게 재료비 그냥 이익이든 손해든 안 나는 그렇게 되면 이 지방에 있는 이 소형 공급이 마찬가지로 더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아까 그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뭐 이거 뭐 금액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비용이 이제 뭐 임대인이 3, 뭐 임차인이 1, 3대 1의 비율로 뭐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뭐 어떤 형태로든 전가가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보다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임대인보다 네. 어떻게든 뭐 이제 지금 일반 임대인들도 그 임대차 3법 중에 입법이 들어왔죠. 그래서 5% 증액에 이제 그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까? 전월세 상한제. 예, 기존에 사실상 임대료 상승 없이 그냥 쭉 유지하셨던 분들도 계약 기간마다 5%씩 올려서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십 년간 한 10년간 뭐 동결했던 금액들이 이제는 오를 수밖에 없는 뭐 그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퇴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까지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 따진다고 하면은 꼼꼼하게 하시는 아주 거예요. 굉장히 통상의 소모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또 되게 많이 되는 부분들이 뭐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은 등록 당시에는 이게 한 채로 인정이 돼서 그 사업이 들어갔다가
지금 본인들이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받고 그렇게 그 요구할 시에는 0.5채로 인정이 돼갖고 지금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난감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재건축 재개발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 물건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해서 거주 2년 같은 네, 경우가 이년 이제 새로 생겼지 실거주였다. 않습니까? 그런 경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갔을 시에 기존에는 이게 이제 임대사업 물건이 있다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이제 새로운 건물로 들어왔을 때 사업을 연이어서 해서 연차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됐었는데, 열심히 되면서 임대사업이 중단이 돼버리게 되니까 그런 그 기간을 못 채우게 돼서 또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2년 실거주해야 되는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었나요? 뭐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 상태. 가시적인 그런 건 네. 없습니다. 괜히 모순돼 있잖아요. 네. 실거주는 하지 못하는데 거기서는 2년 동안 들어가야지 인정이 된다. 그 자체가 법하고 지금 실제하고 괴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거주를 할 생각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딱 2-3년쯤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었고 정부에서도 또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이분들이 아주 크게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그 지금 주말마다 계속 집회를 열고 계시죠? 좀 집회 나가셨을 때 분위기가 어떤? 아무래도 뭐 성토의 장이 되니까요. 사람들의 그 뭐 이 분출할 그 분노랑 이런 좌절감을 분출할 그 데가 없으니까 나가셔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 부동산 피해를 입은 몇 단체가 연대를 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뭐 초반까지도 사실상 저희 집회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저희만의 단독 집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연합을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하면 무조건 투기꾼, 다주택자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커지면 언론에 더 이게 많이 나오면 다른 단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걱정까지 해가면서 집회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뭐 이제 7.10 대책 이후에 오늘 또 8월 18일 너무나 그 실제로 이제 피해로 맞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겠죠. 뭐 계속 집회는 이어서 계속 하시는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8.15 집회 이후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 집회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상태이고 또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받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도 다 지켜갈 거 지켜가면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활동 계획이라든지 지금 협의회에서 협회로 만드시려고 준비 중이신 건가요? 예, 지금 명칭이 이제 협회로 될 거고, 협회 그 지금 단체를 준비 중인데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임시총회를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곧 이제 단체가 발족이 될 건데, 저희를 대변하는 단체는 처음부터도 그랬고, 처음에 저희가 그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협회가 단순하게 임대사업자 이런 것 다 들어달라 이렇게 떼쓰는 형식의 그런 그 단체가 아니라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정부 뭐 당청에서도 사실상 뭐 이렇게 윤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체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 그 심야 토론 봤을 때 거기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하고 또 그 통합당 의원님하고도 그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협회에 어떤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냐 지금 회원들한테 지금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어디를 어떤 세무사를 찾아가도 이 양포세라고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세무사도 없고, 그리고 이런 관련 전문 변호사들도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 정책이 너무 뒤바뀌니까 이거 좀 안내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 그 교육 같은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찬가지로 협회가 발족이 되면 뭐 국토부라든지 정부기관하고 충분히 그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좀 잘 전달될 수 있게 좀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말씀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 원하는 바는 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완충을 하면서 좀 잘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공정하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신뢰인데 지금 저희는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뢰 부분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모든 정책을 믿질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 엄청난 그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이 확실히 인지를 해주고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든 정책이라는 건 100% 완벽한 정책이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책이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당연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일부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집값 상승 영향이 100% 없다고 얘기를 뭐 못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인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상당히 퍼센테이지도 낮습니다. 영향에 대한 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세련되게 정책을 보완해가면서 이 장점을 살려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때릴 상태가 필요하다고밖에 저희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원흉, 너희 때문, 임대사업자 때문으로 몰아서 지금 순기능을 하고 있었던 자체조차도 본인들을 자기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서 억울한 임대사업자들을 양산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등록 당시에 정부와의 약속을 한 것을 지켜주고 뭐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능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신뢰나 이 공정함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물론 있지만은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 결국에는 잡지도 못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은 생각지도 못했었던 피해가 생기고 거기다가 또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뭐 또 지방이라든지 이런 1, 2인 가구 분들부터 당장 피해를 보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임대료도 오를 것이고 이런 부작용만 낳고 있는 정책인데 한번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홍남기 부총리도 본인의 입으로 실패했다고 했으니까 저 사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많이 그런가요? 어때요? 실패. 미안하다는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자존심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는 한 번쯤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말 아닌 부분이 있는지 밀어붙이기식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게 정책이 2, 3년 만에 급격하게 바뀌었으니까 좀 그런 데다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께서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또 나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